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관련 뉴스와 함께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의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는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자를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절절해요. 동시에 K리그와 울산 팬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박세진입니다. 우리 군이 이달 초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로 해당 지역이 지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으로 묶이면서 훈련이 중단된 지 6년 만으로 군은 이번 포사격 재개가 대북 군사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이 비난 담화를 내놨는데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우리 군이 접경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한 데 대해 지난 9일 북한의 김여정이 비난 담화를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군이 해상에 이어 지상에서도 접경 지역 포사격 훈련을 재개한 것은 자살적인 객기라고 비난하며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선전포고로 간주되는 행동을 감행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이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가 지체 없이 수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집권 위기 탈출을 위해 안보 불안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는데 기자는 김여정의 담화가 남북관계 악화와 정세 긴장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식으로 선동해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를 비난하는 등 우리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도 우리 군이 관할구역 내에서 정상적인 사격 훈련을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의 발언을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시청자들이 안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담화의 내용을 분석해 그 의도를 평가해 봄으로써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 전체 분량의 3분의 1가량을 할애해 현재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치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김여정의 담화가 윤석열 정부의 공세적인 대북 정책 추진을 약화시키고 대남 추가 도발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접경 지역 무력 도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등 북한이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시청자들의 사안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그 후속 조치로 북한군 장교 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러시아에 파견되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자 중국은 견제의 목적으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전원을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9일 북한 매체를 인용해 김일성 북한 종합대학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에 나섰다고 전하며 지난달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한군 고위급 인사가 러시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개적인 북러 군사협력 행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중국 당국이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전원을 귀국시킬 것을 북한에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군사적 동맹 관계를 복원한 북러 간 밀착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중러 관계는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연합뉴스TV가 시의적절한 보도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소식을 잘 전달했다고 평가됩니다. 앞으로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 간 변화된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초급 간부 인력 수급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병 봉급 인상,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군의 허리로 불리는 초급 장교와 부사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군은 간부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6일 보도에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군이 내년 3월 임관하는 해군 부사관 후보생 선발부터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고등학교 성적과 출석 현황만을 평가해 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군 부사관 선발률이 3년 전부터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이며 이번 필기시험을 폐지한 이유가 열악한 인력 획득 환경에서 해군에 적합한 부사관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해군 관계자의 설명을 함께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군 간부 충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번 조치가 그동안 추진해온 군의 초급 간부 모집 정책과 방향성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연합뉴스TV가 해군의 발표를 중심으로 단신 보도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해군 관계자 발언의 정확성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 없었던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해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해군에 적합한 부사관 선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필기시험의 폐지가 해군에 적합한 인재 선발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군이 장비와 기술 중심의 군대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선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해군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필수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군의 허리를 맡고 있는 초급 간부의 질적 저하 문제는 장기적으로 군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번 해군 조치의 장단점을 모두 분석해 평가해보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경찰청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7월과 8월 2달간 매주 금요일 경찰청 주관으로 단속이 시행되며 각 시도 경찰청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 및 상시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TV가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만취 경찰관이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TV의 지난 9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작한 첫 주말, 경남경찰청 소속 20대 A 경장이 음주 단속을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해 도주했습니다. A 경장은 단속 경찰이 추격하자 도로에 차를 버리고 공원으로 도망가다 붙잡혔고 담당 경찰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 당시 A 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A 경장을 즉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인 신분인 경찰관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 시행 기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해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거 현장 영상을 활용해 생동감 있게 화면을 구성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경찰의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됩니다. 향후 경찰의 후속 조치에 대한 보도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연합뉴스TV가 경찰 근무 기강 확립과 휴가철 음주운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앙대학교 임가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가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법의 심판보다 이 신상공개 등을 통한 사적 제재에 기대는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고 사법체계가 고민해야 할 점들을 논의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방송은 통쾌한 복수를 소재로 인기를 끈 작품들을 보여주며 사적 제재의 개념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직접 제재에 나서는 사적 제재. 최근 이러한 사적 제재가 화두에 올랐었죠. 얼마 전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신상을 모두 폭로했는데요. 이 여파로 가해자들은 해고되기도 했고 밀양시는 지역사회를 대표해 20년 전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죠. 끔찍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는 다르게 가해자 중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 더 큰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적 제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라도 가해자들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통쾌하다였습니다. 법이 실현하지 못한 정의를 신상공개를 통해 어느 정도 실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온라인 공간 속 신상 공개는 무차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 파급력 또한 거대해 여러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국가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신상 공개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처벌받게 돼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즉, 유튜버에 의한 신상 공개는 모두 불법인 것이죠. 그럼에도 신상 공개 콘텐츠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규제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는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을 의결한다 한들 강제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불법을 감수하며 신상 공개에 나서는 이유도 궁금했는데요. 전문가는 그들이 행위의 적절성은 뒤로하고 오로지 돈과 명예 때문에 신상을 공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한 유튜버는 2차 가해는 인정하나 가해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수익 창출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한다는 지적에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신상 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지난해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 당시에도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폭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끔찍한 기억을 다시 마주하게 된 피해자에겐 2차 가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엉뚱한 피해자도 생겼는데요. 가해자와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도 공개되며 파장은 커졌습니다. 문제는 유튜버들이 사건 관련자가 아니어서 제보 사실 여부 파악과 검증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사적 제재가 과도한 복수로 이어지거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실패해 오히려 잘못된 복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는데요. 사법체계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는데 한 개인이 진실을 밝히기란 어렵다며 사적 제재는 늘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한 겁니다. 그렇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적 제재가 왜 정의라고 생각되며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보내는지 살펴봐야 했는데요. 바로 사법체계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사적 제재에 대한 설문에서 사적 제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단 4%에 그쳤습니다. 또 한국법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처벌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은 87.7%에 달했는데요. 수치만 봐도 불법적인 사적 제재를 동조하는 현상을 무조건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사법체계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임은 분명했습니다. 중고차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중고차 사기범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진영민 씨를 찾아왔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문의를 했지만 고소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마저도 절차가 복잡해 아무것도 해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은 그 절차마저 복잡해 직접 피해를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인 것이죠. 유튜버 진영민 씨는 신상 공개를 두려워하는 사기업체들의 약점을 이용해 지금까지 1000건 이상 환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사적 제재는 불법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2018년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이 사이트의 대표 구본창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지난 1월 최종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는 신상 공개가 양육비를 받아낼 최후의 방법이었다며 이는 사적 제재가 아닌 사회 고발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니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사회 고발을 없어지게 하려면 빨리 법을 바꿔 피해자들이 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의 응원을 받으며 인과응보의 상징적인 행위가 되어버린 사적 제재. 방송은 이러한 사적 제재가 정의감을 표출하는 올바른 방법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카타르시스 또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동시에 법의 효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는 사적 제재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한 전문가는 사적 제재에 대해서 호응을 많이 받은 사례를 반성적으로 연구해 어떤 부분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깊은지를 검토해 사법 불신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또 다른 전문가는 피해자들이 사건 판결문도 보지 못하고 검사가 어떻게 기소했는지도 모르는 시스템의 결함을 지적하는데요. 방송은 이렇듯 사법 체계가 갖는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가연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저는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적 제재와 법 모두 각각의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는 와중에도 피해자는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이 좀 단단한 우리 사회의 뿌리를 이뤄서 사회의 개인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법이 든든한 방패막이 돼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공감하신 감상평까지 중앙대학교 임가연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는 그야말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서강대학교 임종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여파가 계속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평범한 도시의 일상을 덮친 이 사고 소식 때문에 국민들이 그야말로 큰 충격을 입었는데요. 자, 먼저 이번 역주행 사고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7월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부근 웨스틴 조선호텔 주차장을 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 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이 차는 도로에 있던 다른 차 2대와 부딪힌 뒤에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덮쳤습니다. 이후에 이 차는 100m가량 이동하다가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역주행한 거리는 200m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 퇴근 후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몰리는 도심 한가운데 이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대형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를 놓고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여러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교수님께 짚어주신 대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급가속 원인을 놓고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도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이나 사고 정황들을 종합해서 이제 여러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관련 보도 내용 좀 짚어주시죠. 예. 먼저 SBS는 국내 법원이 급발진을 인정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페달 블랙박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시청역 사고 이후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는 문의가 평소보다 3,40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으나 제조사는 비용 문제 등으로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가해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됐다면 급발진인지 여부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언론은 급발진인가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인가에 초점을 맞춰 운전자, 목격자, 경찰 조사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뉴시스는 급발진이면 차가 끝까지 밀고 나가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멈췄다는 목격자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폐쇄로 TV 영상에도 사고가 난 뒤에 차가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나와 급발진을 보기 어렵다고 이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도 전문가를 인용해 급발진이 일어나면 충돌하지 않는 한 차량은 계속 가속되기 때문에 속도가 줄거나 운전자가 통제하는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운전자와 동승자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뉴시스는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경찰의 첫 피의자 조사에서 운전자는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 MBN 등 다른 언론은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는 당황한 목소리 이외에는 급발진을 의심하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갑작스럽게 변을 당한 희생자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이 이 마음 아파하고 있고요. 특히나 내가 또 내 가족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으로 함께 애도와 추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생자들 사연 또 추모 분위기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예. 희생자 중에 승진 축하 저녁이나 야근 뒤 저녁 식사 후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연을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청 직원 A씨는 야근 후 다른 직원들과 저녁을 마친 뒤 헤어지려는 순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시중은행 직원 4명은 사고 당일에 승진을 기념한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인도에 잠시 머물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한국일보와 세계일보는 사고 발생 후 현장에 9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보도를 보면 시민들은 고개를 숙여 묵념하거나 헌화하며 고인들을 추모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쪽지글로 승진을 축하드리며 가끔 나비가 되어 사랑하는 분들을 보러 와달라는 등 추모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들어도 좀 마음이 아픈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사고의 원인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들이 나오면서 급발진 관련 법안 또 고령 운전자 문제 등이 다시금 불붙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걸 텐데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 이데일리 세계일보 등 언론은 서울시가 시청역 사고로 시내 일방 통행 도로를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서울시는 이 조사에서 교통안전시설이나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이를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언론은 사고가 난 서공동 일방통행 도로의 진입금지 표지를 낮과 밤에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서울시 발표를 전했습니다. 머니투데이, 헤럴드 경제, 한국경제신문은 이번 사고로 고령 운전 제한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은 페달 오작동이나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 의무화, 고령자 조건부 면허 발급 등을 공론화한 일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야는 재발 방지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와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은 일본의 대응을 사례로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9년에 발표한 고령사회 백서에서 차량에 긴급 제동 장치를 추가하고 산지와 시골 마을에 카풀과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제지인 머니에스는 르포로 시민들이 말하는 재발 방지책을 다루었습니다. 시민들은 운전자들이 안전의식을 가져야 하며 정부가 안전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인도턱을 높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가해 운전자가 아직 입원 중에 있기도 하고요. 또 국과수에 보낸 사고 차량에 대한 감식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끝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지 짚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조사를 끝내고 발표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사이 언론은 국내 교통안전 환경을 진단하는 기획보도를 체계적으로 다루면 좋겠습니다. 사고 직후에 언론은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보도하면서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올렸습니다. 이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이런 보도는 온라인 기사의 접속 건수를 높이려는 상업성을 품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에서 언론이 주목한 쟁점은 급발진인가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인가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운전자가 일방 통행인 세종대로 18길을 역주행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언론은 일방 통행을 역주행하는 사례를 파악하고 예. 횡단보도와 학교 앞 도로 등 보행자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구역에서 과속이나 난폭 운전의 실태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도 깊은 취재로 이러한 문제를 파헤쳐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서강대학교 임종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